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투기냐 아니냐란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팀 기자들과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목포 구도심 일대를 기자가 직접 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부동산을 줄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투기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투기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행위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이해 충돌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근본적으로 목포 부동산 매입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란 시각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서울경제TV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통상적 의미에서의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목포 현지 사정을 알아보고 이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동안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포 현장을 다녀온 유민호 기자가 현지 상황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리포트 먼저 보시고 부동산팀 기자들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포 구도심 근대문화 역사거리 일대. 군데군데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붕은 녹슬었고 주인 없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러 갈래 전깃줄 사이로 보이는 창성장 간판. 손혜원 의원의 조카 등 청년 3명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골목 안쪽 대문 앞까지 다가가 창성장을 둘러봤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일대에서 보기 드물게 새로 단장한 가게입니다. 커피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내부가 분주합니다. 카페 유리벽 바깥에는 손 의원을 응원하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80년 된 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손혜원 의원도 낙후한 주변 환경을 강조하며 자신의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몇십 년을 비어있던 곳인데 아무도 안 사요. 이것도 한 40년 정도 된 벽이라 그래요. 여기 요 굴도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부동산팀 정창신 유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게 매입을 한 것이 투기 목적인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허름한 건물이 곳곳에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정 기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얼마나 투자를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좀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7일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건물을 매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현황인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자, 7곳에 총 7억 9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시기상으로 좀 짚어보면요. 자, 지도에 1번이라고 표시된 곳 보이시죠? 지난해인 2018년 3월 14일에 2억 3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한 8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서 산 곳입니다. 이곳은 전남 목포시 대이동 1가의 2-14, 3-3, 3-6번지인데요. 이게 건물은 하나인데 집원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집원으로만 따져서
수십 곳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곳엔 건물은 하나지만 집원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손 의원이 나전칠기 공방으로 쓰겠다 이렇게 밝힌 곳이기도 합니다. 자, 또 지도에서 2번으로 표시된 곳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취득일자가 2018년 5월 18일인데요. 이때 세 곳을 매입했습니다. 자, 14평 되는 곳을 2,500만 원에 샀고요. 또 94평가량 되는 곳을 2억 713만 원에, 또 18평 되는 곳을 6,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것도 재단에서 매입을 한 건데요. 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남산의 나전칠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여기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손 의원은 밝혔습니다. 자, 문화재청은 2018년 8월에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곳 목포와 군산 또 영주 등 세 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손 의원은 목포가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교롭게도 이들 건물을 매입한 셈이 됐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 측이 건물 매입을 하고 나서 5개월가량 뒤에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사업지 선정 이후에도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계속됐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번엔 유민호 기자가 좀 알아봐 주시죠. 네, 목포가 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올해 초까지 손혜원 의원 측은 부동산 세 곳을 매입했습니다. 또 지도를 계속 보면서 설명하면요. 3번이라고 표시된 곳 보이실 텐데요. 작년 11월 초에 취득했는데 이곳을 5,200만 원에 샀습니다. 이후 4번으로 표시된 곳을 올해 1월 초 1억 1,000만 원에 샀는데 29평 되는 곳을 9,800만 원에 샀습니다. 4번은 박물관 입구가 들어설 부분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손 의원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지역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워낙 낡은 건물들이어서 리모델링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결국엔 손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그 말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요. 자, 손 의원이 자신한테 목포에 있는 집을 사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8천만 원만 있으면 산다더라. 집은 8천만 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원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 의원은 그게 지금 시가가 1억 2천만 원이니까 손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좀 쉽게 말하면 자, 건물을 사는데 8천만 원의 돈을 썼고 또 이게 워낙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1억 원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면 들어간 돈이 총 1억 8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1억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 결국은 6천만 원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투자 비용보다 낮으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기 의혹이 맞느냐 좀 의문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유 기자,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보통 황금성이 높은 아파트나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던가 재개발 단지 주변으로 이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한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이 중심이 되는 곳이 목포 대이동인데요. 이곳의 실제 거래 실적을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이동 일가 번화도에 지난 1935년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주택은 연면적 38제곱미터 규모인데요. 근데 이게 작년 9월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낡은 건물이니까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 건물의 이전 거래 가격을 시간을 거슬러 알아봤더니 지난 2011년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니까 7년 동안 200만 원 오르는데 그친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년 동안 200만 원 오르는 곳에 투기를 했다면 이건 투기에 실패한 것이거나 아니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7년 동안 200만 원이 오른 곳이면 말씀하셨듯이 정말 투기로 보기는 힘든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사고팔고를 하면서 계속 차익을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아봐야 할 부분이 정 기자, 이곳이 어떻게 매매 거래가 좀 활발한 곳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이곳의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목포가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대이동 일가에 있는 건물 거래입니다. 자,
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정보가 공개된 2006년부터 11년까지 이 6년 동안 거래는 단 3건에 불과했고요. 또 이후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가 없었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17년에 11건, 2018년에 5건이 거래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유 기자가 조사했듯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는 곳에 거래량도 많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곳에 투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한 5년에서 10년쯤 뒤에 이곳이 아주 도시재생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관광객이 막 유입이 되고 또 상권이 새로 생겨서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또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했다면 정말 뭐 장기 투자에 나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무겁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했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근대 역사 문화공간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곳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문화재에 투자를 한 셈인데 이곳이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상업시설로 바꿔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요. 유 기자 어떤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문화재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56조를 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처럼 등록문화재는 외관을 변경하거나 철거 수리하려면 변경하려는 날 기준 한 달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이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란 뜻인 겁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문화재청에 확인해 보니 전국의 등록문화재 2017년 기준으로 724개가 있었는데 이 중 7곳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안경점으로 쓰이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등록문화재가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화재 지정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에게 문화재 등록 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취소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지정 취소가 이뤄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소유자가 문화재 등록 취소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재에 투자를 한 뒤에 이것을 허물고 상업시설로 짓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그 본인의 남편 재단이나 조카 등 지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증여세도 다 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기자, 투기를 이렇게 증여로 하는 법도 있나요? 만약에 투기였다면 사실상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왜냐하면 당장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20년 이상 부동산 업계에 몸담았던 한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을 따져봤을 때 다분히 증여의 뜻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이 미성숙한 지역, 그러니까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 젊은 사람들의 인생 투자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기대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막연히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보다는 이 가까운 친인척 중에 사업 추진 마인드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좀 주고 또 이 상권 형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투기 목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먼저 상권 형성을 위한 기회 비용을 쓴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방법으로 증여라는 방법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년, 10년 뒤에는 상권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곳 부동산 가치도 당연히 덩달아 뛰게 될 텐데요. 그렇게 투기 목적보다는 우선 이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사업에 500억 원이란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의 가치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이게 다른 사업의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큰 돈이 투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지로 목포와 전북, 군산, 경북, 영주 이렇게 3곳을 선정했습니다. 목포에 들어가는 돈이 5년간 500억 원인데요. 역사공간 면적으로 따지면 11만 4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주에는 5년간 240억 원이 투자되는데요. 이곳 면적은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그리고 군산에도 역사문화 공간이 생기는데요. 올해 1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조사 등을 거쳐 총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된 목포와 영주의 사업비를 1제곱미터 면적당 투자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포 사업에는 약 44만 원, 그 영주에는 91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겁니다. 목포보다 영주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동일한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더 큰 돈이 투입되는 곳을 노리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500억 원, 여기에다 도시 재생 사업까지 250억 원 돈이 투입이 되면 총 75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상가나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요. 혹시 이걸 노리고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총 750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5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학술조사나 기반조사에 41억 원이 들어가고요. 또 매입비 45억 원, 또 보수비 24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자, 눈여겨볼 점은 이 보수비인데요. 자, 손 의원이 리모델링을 할 정도로 이 수리를 해서 써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런 낡은 건물들이 이곳에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보수비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허물어져가는 건물 보수에 쓰이는 돈을 말하는데, 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쓰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 건축물 복원에 130억, 또 역사거리 경관 정비에 130억 원이 쓰이고, 또 편의시설 조성에 130억 원이 쓰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목포에는 지난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자, 이 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자, 주차장 조성에 22억 원이 들어가고, 또 거점 공간 조성에 111억 1천만 원, 공원 조성과 거리 정비에 74억 1천만 원,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 32억 8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노후주택 외관 정비에 10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자, 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주택 정비에 1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자, 국토부에 이 돈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10억 원이면 도대체 몇 가구 정도나 수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100가구 정도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차상위 계층에 한정된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상위 계층이 뭐냐면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226만 원 이하로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사는 세대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포 도시재생사업 2022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목포처럼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서 실제 지역 집값이 변화된 사례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 기자,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17년 말 통영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2023년까지 예산 7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LH에서 부지 매입 등에 1,200억 원, 또 민간 투자 2,8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만 5,400억 원 규모입니다. 또 국토부 자료를 통해 이 경남 통영시 봉평동의 집값 변화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봉평동에 2009년 들어서 단독주택을 사례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3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전 거래를 또 시간을 거슬러 알아보니 지난 2010년 5월에 4억 6천만 원에 팔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사이 오히려 7,3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네, 통영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발표 후에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인지 문화재 보호 차원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당시에 손 의원의 위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손 의원은 그 당시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죠.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마음만 먹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알 수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의혹을 더 키운 건데요. 부동산 투기가 실제로 아니었다라고 치더라도 당시 손 의원의 위치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게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인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해온 부동산 고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면 목포 부동산에 실제 투자를 하겠느냐 물어본 건데요. 다음 시간에 그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부동산팀의 정창신, 유민호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규제로 주택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는 등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부자들은 여전히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을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KB하나은행 PB 손님 중 총 922명의 설문 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부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설문 대상 중 93%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45%는 부동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8%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회복을 전망하는 응답은 15%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줄었습니다. 부정적 전망이 늘었지만 자산 구성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이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늘리진 않겠지만 줄이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확대해 부를 늘리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여전했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은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답변이 46%로 가장 많은 가운데 침체와 회복이 각각 29%와 25%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82%가 침체하고 4%만 회복된다고 답했습니다. 투자용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상승도 눈에 띕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가장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건물과 상가였지만 응답률은 36.5%로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 속에 공실 위험이 있는 임대소득보다 경기 회복 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기대감이 더 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홍보와 정비사업 상담 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오픈했습니다. LH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도시재생 뉴딜 도시정비관을 개관하고 오늘부터 인터넷 사전 예약을 한 일반인의 관람을 받았습니다. 개관식은 지난 25일 정비사업지구 주민과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 홍보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홍보와 함께 30년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교육 콘텐츠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탈피해 도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미디어월, 프로젝트 매핑 등 미디어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VR존에선 LH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실제 노후된 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변화된 모습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LH는 앞으로 도심 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촘촘한 공공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강력한 흡입력과 미세먼지 배출 차단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Z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항공기 날개 모양을 차용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첨단 기술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 최대 200와트급 흡입력을 갖췄습니다. 청소기 안으로 흡입된 미세먼지가 배기 바람을 통해 실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중 청정 헤파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고성능 필터를 탑재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0.3에서 10 마이크로 크기의 생활 미세먼지와 꽃가루, 곰팡이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배출을 99.99% 차단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배터리는 완전 충전 시 기존 제품의 1.5배 수준인 최대 60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착탈 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번 겨울에 눈 내리는 모습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마침 오늘 중부지방에 눈이 내렸고 또 이번 주에 눈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내리는 날씨 역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K웨더 방기석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눈이 내리는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내리면 자가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철 역사에 입점한 편의점의 경우 매출이 많게는 40% 가깝게 증가한다고 해요. 여기에 눈이 내리면서 춥기라도 하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반면에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죠. 네, 눈이 내리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곳도 있지만 또 이익을 보는 곳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한창 스키 시즌이죠. 스키장에 눈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집니다. 스키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슬로프에 눈을 만드는데 전기료, 물값,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올겨울처럼 눈이 조금밖에 내리지 않을 경우 눈을 만들어내는 비용만 해도 연 10억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눈이 자주 내려만 주면은 스키장은 그야말로 행복해지죠. 또 자연적으로 내리는 눈의 설질이 인공설보다 좋기 때문에 스키어들도 좋아하고 또 스키장 설질을 유지하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스키장이나 편의점, 홈쇼핑뿐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지난주에 기상청이 인공광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눈이 내리면 미세먼지도 줄어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눈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기상청은 2010년 1월 4일 중부 지역에 내린 눈의 경제적 가치를 약 8,3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기상청이 눈의 경제적 이익을 평가한 항목은 첫째, 가뭄 피해 경감, 둘째, 댐이나 가용수자원 확보, 셋째,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등을 저감해서 그걸로 일어나는 대기질 개선, 네 번째가 산불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장 운영비 절감이었습니다. 네.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5가지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항목은 어떤 걸까요? 기상청은 겨울철 강수를 위한 봄 가뭄 피해 경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약 7,958억 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눈이 녹아서 다목적댐과 용수댐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수량은 각각 1억 3,600만 세제곱미터와 20만 세제곱미터로 경제적 가치는 65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이 아닌 농지 및 임야 등으로 유입되는 가용수자원의 가치도 33억 8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의 세정 효과에 따른 미세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의 농도 감소에 의한 대기질 개선 효과도 253억 원으로 계산했고요. 강설 이후 발생한 산불의 일평균 피해 면적 감소에 따른 눈으로 인한 산불 방지 효과는 약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14곳의 인공눈 살포 비용 절감액은 약 3억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